안녕하세요. 구독자 1000명 대형 채널로 거듭난 매버릭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사 이슈 가볍게 금투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6월 20일자 매일경제 기사 제목인데 딸 위해 가입한 펀드를 팔 수밖에 없는. 왜냐면 해외 주식 양도세는 22%인데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도소득세가 없죠. 근데 여기에다가도 22%를 물린다 그러면 뭐 국내 펀드나 주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국내 주식에 대해서 미국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통계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또 이제 뭐 화내고 욕하는 분들이 나오실까봐.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장기 저성장 침체기에 이제 다들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조금 함께 생각해 본다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에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님께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해외 주식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 작게 네모 쳐놨지만 단기 매매가 이제 촉발될 거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현상이 예상이 되죠. 주식에 뭐 그냥 치킨값 벌려고 몇십만 원 이렇게 하는 분들은, 혹은 부동산에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감이 많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연간 수익금이 5천만 원 초과하실 때 국내 상품 대상으로 22%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미국 혹은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라 그러죠. 비과세.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가지고 250만 원 벌었으면은 거기까지는 양도세를 안 내시는 건데 250만 원을 넘었을 때는 국세랑 지방세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22% 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내 주식은 0%고, 근데 여기서 국내 주식에 해외 주식 양도세랑 똑같은 22%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제가 아직 결혼을 못 했는데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뭐 여성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사회가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무서우니까 남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여성분이 뭐 30 뭐 중반인데 소개팅을 하려 그래요. 뭐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을 했어. 근데 프로필이 들어왔는데 남자야.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다니고 이제 직급은 좀 높아요. 팀장이고 연봉은 5천만 원이고 나이가 43이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여기에 대머리래, 대머리. 그죠? 대머리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거기다가 시어머님, 시아버님하고 같이 살아야 된대. 자가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에 뭐 중소, 연봉, 뭐 나이까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에 대머리에다가 시부모랑 같이 살아야 된대. 이러면은 그냥 안 보는 거죠. 왜냐면은 시장에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 금투세가 지금 여기 대머리에 시부모 동거 정도의 지금 임팩트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 배당 성장 투자자, 진짜 뭐 주식에 진심이셔서 1억, 2억, 뭐 5억, 10억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코스피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랑 미국 경제 성장이나 미래 전망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저출산이랑 저성장으로 한국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반도체 아니면은 여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외국 뭐 대사관이나 이런 외국 분들하고 많이 보는데 그렇게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금투세 도입을 하기 전이라도 개인, 기관 포함해서 국민연금이 지금 다 국내 주식을 탈출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따 통계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미국 유학이나 이런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뭐 한국이 싫어서
무슨 뭐 반민족주의자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이나 뭐 그런 편견이 없잖아요. 수익성이나 미래 전망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는 건데, 뭐 국민연금까지 탈출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욕하시지 말고 국민연금부터 욕해 주세요. 제가 아주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금융기능이 낙후해서 지금 저성장, 침체 이런 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저희 한번 같이 고민해봐요. 한국 지금 여기서 이 기적의 역사를 여기서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시청 끝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한국은행에서 올해 초에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 특징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2023년도에 개미들의 개인 해외 투자가 해외 증권 투자에 주식 산 거 800억 달러니까 108조 원 정도. 실제로는 이제 780억 달러인 거라서 딱 1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5년부터 19년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별로 안 늘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미장이 폭등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이 미국 주식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법인, 뭐 기관의 그런 증권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제 투자 대조표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 전체 개인, 법인 다 합쳐서 기관, 정부 다 합쳐서 해외 증권 자산이 지금 8,573억 달러니까 1,157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해외 지분증권, 그러니까 이제 채권형 상품 말고 주식형 상품, 여기에는 이제 벤처나 이제 사모도 들어가는 건데 6,235억 달러니까 환율 1,350원으로 하면 842조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57조 원 중에 842조 원이 해외 주식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2,338억 달러니까 300조 원이 안 되는 금액이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중에서도 개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이 비중이 90%예요. 여기 이제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원래 2018년도, 19년도에는 코로나 전에 일본 증권 투자 비중이 개인들 계좌에서 보면은 16, 13%가 나왔는데 중국도 25에서 22%였고 근데 지금 미국이 89.2%니까 거의 90%예요. 지금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시장 거의 손절 단계에 와 있다. 한국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저나 뭐 개인 투자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국민연금이 2024년도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국민연금 규모 엄청나죠? 해외 주식이 33.3%로 1위입니다. 1위. 이게 원래 14인가 18% 하다가 한 3, 4년 전에 국민연금 그 운용 기본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더 늘어날 거예요. 367조 원이 지금 해외 주식에 들어가 있고 국내 채권이 그 다음으로 2위. 대체 투자는 뭐 부동산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여기에 15.8%, 국내 주식은 14.2%인데 이게 원래 2020년에는 21.2%까지 갔다가 지금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외 투자, 해외 주식 비중이 늘어나게 돼 있어서 14%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까지 코스피를 지금 손절 치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전에도 나보고 뭐 K밸류업 믿고 금토세 22% 해외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우리랑 동급으로 보고 세금을 22% 매기겠다는데 국내 주식을 사라고? 저는 안 사요. 저는 금토세가 아니더라도 안 삽니다. 여기 설문조사도 있어요. 매일경제 4월 23일자 기사인데 2030 세대 한 600명한테 설문을 했더니 거의 80%가 한국 주식은 안 산대. 혹은 조금 갖고 있어도 다 팔 거래. 그죠? 우리나라 지금 뭐 출산율이라든지 뭐 경제성장 전망 어렵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한 20년째 200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금투세가 들어왔다. 미국이랑 지금 뭐 규모 좀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양도세를 미국이랑 똑같이 내야 된다고 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금융이라는 게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일반 개인들의 혹은 기관의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가지고 가뜩이나 기업 경영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거에 관한 자료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점들이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보면은 이게 월간조선에서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건데 최근에 요즘에 이분이 좀 정치 성향을 드러내셔가지고 조금 반감을 사고 있는데 그런 내용 말고 금투세 관련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뭐 확인하고 뭐 입증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문제점 3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금투세 도입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를 배불리는 제도다 이런 요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 이상만 과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 말에 따르면은. 왜 그러냐면 내가 지정한 금융기관 단 한 곳에서만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은 22% 과세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금투세라는 건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여기서 발생 소득 포괄 과세고 3억 이하로 소득이 나시면 22%, 3억 초과하시면 조금 더네 27.5%인데 만약에 지정 안 한 금융기관, 여러분들 뭐 미래에셋 쓸 수도 있고 삼성증권 쓸 수도 있고 뭐 키움증권 쓸 수도 있는데 미래에셋을 지정해 놨는데 만약에 키움증권에서 수익이 더 났어. 그러면 그거는 전액이 금투세 과세 대상인 거예요. 5천만 원 공제 한도가 없어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사례로 설명드리면 미래에셋에서 2025년에 내년에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1억 버셨을 때 5천만 원은 기본 공제니까 1억 마이너스 5천만 원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22% 국세, 지방세 합쳐서 그럼 1,100만 원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지정을 미래에셋에 해놨는데 미지정 기관인 삼성증권 계좌에서 3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공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3천만 원에 22% 곱해서 660만 원 또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금융기관 통합으로 5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이랑 손실 상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원 법안을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주식에서 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개미들이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인프라라든지 뭐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에 소득 발생하면 세금 내는 게 맞는데 따면은 국가가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잃으면은 다 내 책임이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익이랑 손실이 이제 뭐 합쳐가지고 상계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금투세 시행되고 내년 5월에 1억을 버셨어. 그래서 상반기에 이거 반기별 6월, 12월 이렇게 반기별로 원천징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원천징수 1,100만 원을 냈다. 5천만 원 곱하기 22%. 근데 9월 달에 5천만 원 손실이 났어. 그러면 상반기에 원천징수 낸 거 반환 신청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 돈이 언제 들어오냐면 내년 26년 7월에 나와요. 물론 이거 상계에 가서 돌려받는 게 5년인데 아니 그러면은 1,100만 원을 1년 동안 못 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기 투자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해 한번 나셨으면은 상계 제한 기간도 없고 내가 만약에 손해가 5천만 원 한번 났다 그러면은 미래에 양도소득이 5천만 원 될 때까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그게 나중에 손해가 나고 뭐 직접 신청해서 받는데 1년씩 걸리고 이래버리면 이거 왜 이렇게 국민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빠테리아제가 좀 집중해서 다루셨던 거는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 수익금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분리과세로 22% 정도 맞는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려요. 최고 세율이 49.5%니까 거의 절반인데 이게 세율이 25%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모펀드 익숙하시지 않을 건데 이게 최소 3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49인 이하한테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하는 거를 집합 투자 기구라 그래요. 이게 50인이 넘어가면은 공모라 그래요. 여러분들 공모펀드, 사모펀드 들어보셨죠? 근데 49인 이하 이분들한테 돈을 받으면은 금융감독의 감시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집합투자기구 사모펀드에 돈을 태운 쩐주들이 누군지 이런 거를 보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작업들이 뭐냐면 벤처 IPO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되지도 않는 회사 뭐 1조 2조 밸류에이션 나온다고 IPO 딱 쳐서 개미핥기 하고 딱 빠지는 거 있죠? 요런 거 하고, 무슨 뭐 호텔, 콘도 분양한다 그래가지고 호실별로 뭐 월세 수익 준다고 하고, 뭐 분양 다 했는데 건물 안 지어지거나 수익이 안 나오는 이런 분양 사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게 거의 다 사모예요. 조금만 더 가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신라젠 기억나세요? 무슨 뭐 기적의 신약 만든다고 의사들 모여가지고 잔뜩 털었는데 IPO 하고 나서 망했죠? 라임도 있었고. 그러니까 개미핥기 공사하는 거나 뭐 부동산 PF, 분양사기 이런데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리 펀드라 그러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좀 한국의 좀 고질적인 문제예요. 여기에는 정치인, 권력자, 음성적자, 이런 뭐 술 장사하시거나 명동에서 환전소 하거나 뭐 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좀 폭력이나 뭐 이런 데 관련된 그런 돈들이 사모펀드에서는 어엿한 무슨 자산운용사 회장님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모펀드가 개꿀인데 그동안 세율이 50%였던 거지. 근데 금투세가 들어오면은 이게 20%대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의심하는 이유가 정말로 이게 뭐 금투세에 탈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제도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고, 특히 의심되는 건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란법이 있어요. 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10몇 년 동안 뭐 식대가 3만원, 뭐 농축산업 선물 세트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축의금 5만원 내서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뭐 가서 밥 먹고 그러면 객단가도 안 되는, 뭐 긍정적인 작용도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었어요. 이게 원래 국회의원이 하도 돈을 많이 해먹으니까, 청탁받고 봉투 챙기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려고 입법이 됐었는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 입법되면서 다 뒤틀렸거든요.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2016년 9월인가 8월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예외 조항을 없애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다가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 60, 70%가 이 예외 조항 유지해야 된다고 투표를 해서 그냥 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외 조항의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 제한, 건의하는 행위에 관련된 거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근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전화 받고 누구 이권 챙겨주고 이런 로비하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으로 자기 지역구라든지 자신한테 이득되는 그런 사업을 해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부정청탁이 예외다라는 걸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영화 대부 보시면 알겠지만 깡패하고 정치인하고 사실 이제 너무 위험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제재하려고 만든 법이 결국에는 국회의원은 쏙 빼고 전 국민이 지금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의 대상자인 거예요. 이거 깝깝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제가 지금부터 좀 근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의 초보 생각이 하나가 뭐냐면, 불평등이 심한데 상위 1%만 세금 내니까 괜찮아.
그냥 뭐 돈 많은 사람들 좀 걷어가지고 뭐 좋은 데 쓰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이제 이런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야, 금융이라는 거는 실상이 없고 허상이야. 그 이자 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성경에도 보면은 이자 놓는 새끼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 그리고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진짜 소득이지, 불로소득은 다 뺏어야 돼.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볼 때는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에요. 정확히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초반에 좀 열린 내용만 보시고 좀 끄셔도 좋은데, 조금 더 지금 우리가 왜 어려운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은 앞으로 남은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꽃이 금융이에요. 제1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 국가 자원의 분배 혹은 분산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좀 설명드리기 전에 상위 1%만 세금 내니까 괜찮아를 좀 반박을 해볼게요. 이게 국회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2025년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25, 26, 27, 3년 동안 추가 세수가 4조 원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1%한테 돈 거두면 된다 이건데, 물론 상위 1%가 저번에도 뭐 파레토 법칙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물계가 상위 1%가 뭐 한 30%, 뭐 50% 이렇게 그 개의 자원을 다 컨트롤하고 소유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상위 1% 자산이 6경 100조래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1%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테지만 미국 총 자산의 30%를 갖고 있대요. 제가 한국에서 이런 자료는 좀 못 찾았는데 어쨌든 한국도 상위 1%, 10%가 많이 가졌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주식을 많이 보유한 거는 강남에 사는 남자분들이래. 한 5, 60대. 경향신문에서 예탁결제원 자료 가지고 만든 자료인데 1위 분이 보시면은 12억 6,943만 주를 갖고 있대. 어떤 주식을. 뭐 개인정보가 이제 우리나라는 보호가 세니까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 들고 있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50대 강남구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대요. 얘네들 그냥 때려서 세금 걷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참새 10마리가 있죠. 가운데 참새 한 마리를 딱 쏴서 잡자. 우리가 이 상위 1% 이런 새끼들 몇 마리 남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우개로 지웠는데 9마리 남나요, 여러분? 아니죠. 다들 아시죠? 이제 소리 나자마자 다 도망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상위 1% 잡는다고 여기다가 총을 쏘면 금투세 22%를 넣자마자 그 도입되기 전에 돈 다 빼가지고 해외 투자하고 한국 주식은 폭락할 거다.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식이 아니고 지혜인 거죠, 지혜. 뭐 기업 여건이라든지 투자 여건이 안 좋은 데다 대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세금 걷어야 된다고 징벌적 어떤 뭐 과세, 뭐 징벌적은 아니겠지만 때리는 순간 다 도망가고 한국은 정말 갈라파고스화 될 위험이 있다.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강남이 1번 타자로 맞아서 빠져나갔어. 해외 주식으로. 그 다음에 마포, 용산, 성동구 다 빠져나갔어. 그 다음에 분당 빠져나가, 동탄 빠져나가. 점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상위 1%는 계속해서 퍼센티지니까 누가 나가든 퍼센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차례는 우리예요. 결국에는 맞게 돼 있다. 이게 5천만 원이지만 공제 한도가 우리나라 앞으로 세수 줄어들고 이러면은 이게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내려온다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매년 올라가잖아요, 지금. 결국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한중일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금융이 낙후돼서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경제성장 모델이 일본 모델을 갖고 온 거죠. 수출주도, 국가주도, 요소 투입,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소 투입이라는 거는 그냥 싼 노임하고 노동력하고 자본을 그냥 때려 박아서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단가를 좀 더 싸게 양산해서 선진국 기업들의 시장 캐파를 잠식해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수출 주도, 국가 주도 제조업을 해왔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기술력이나 소프트 파워는 없고 그냥 단가로 때려가지고 양산해서 그냥 양을 키워온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겨요. 진짜 형성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약하고 지금 저성장 궤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우리가 너무 열을 내지 말고 좀 소프트하게 가면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 기억나세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요 노래가 뭐 어떤 시대상을 뜻하는 거냐면, 수출 제조업이 잘 되니까 농촌에서 전호임 인력들이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도심지로 급격하게 유입되는 단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일본에도 요거 비슷한 노래 있죠. 그것도 표절 논란이 있는 노래예요. 중국에도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부동산 생활 물가가 1차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지금 뭐 개포동 왕십리 뭐 다 판자촌이었어요. 지금은 뭐 개포동 아파트가 4, 50억 하지만 40평대가.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삼성 현대에 밀어주듯이 국가 저축을, 이때는 뭐 금융상품 보험 주식도 없으니까 반강제로 수출 대기업에 대출을 다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수출금융이에요. 일본은 우체국에다가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 돈을 다 미쓰비시, 뭐 토요타 이런 데 몰아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임금이랑 비용이 자꾸 올라가잖아. 그죠? 이게 삼투압처럼 처음에는 스펀지가 물을 잘 빨아들이다가,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심지로 막 사람들이 오다가 도시 생활이 힘드니까 더 이상 안 들어오거나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나와. 우리나라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비용이 올라가면 제조업이 뭐 동남아, 아프리카 그냥 월 임금 싼 데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긴 돈 잘 벌던 제조업이 없으니까 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토목질 전국의 부동산 아파트를 때려짓기 시작합니다. 성장을 해야 되니까.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고 그냥 공구리를 들어박는 거죠.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금리 낮추고 재정 지출 확대하고 어쨌든 뭐 경제를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양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고 질적인 거는 지금 관심을 껐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금융자원을 다 저축으로 다 받아가지고 대기업에 그냥 대출로 싸주니까 뭐 증권, 채권, 뭐 파생 이런 거 금융 서비스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돈 규모가 애초에 증권업계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 개발 사업 이런 거 하면 뭐죠? 여기도 좀 위험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뭐 지역에 큰 공사한다고 돈이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요, 장기적으로. 그 건설사들, 뭐 그 중간에 해먹는 분들 다 서울에다가 돈 넣어요. 지방에서 공사 따가지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용산이나 뭐 테헤란로 설릉 역삼 이런 데 빌딩 사는 거야. 아파트 사고.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돈을 풀든 서울, 도쿄, 북경, 상하이 이런 데 아파트로 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30년 했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이 서울로 짐 싸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아무리 돈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돈이 여기서 버는 사람이 있으면 다 서울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인구도 없고 이제 미래가 뻔하니까요.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제 좀 위험해질까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그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지역 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 부패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상상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돼?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냥 등신이야. 바보야.
빚내서 아파트 땅 부동산 산 사람이 출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노동과 성실, 노력 이런 가치도 이제 인정을 못 받죠. 결혼 시장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고 야, 저 남자 진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진국이야. 거들떠도 안 봐요. 인스타에 롤렉스 차고 페라리 뭐 포르쉐 뭐 리스로 타든 뭐 그런 데 다 몰리는 거죠. 열심히 일을 저축했다고 그거 바보예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한중일에 있다 보니까 가계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은 일본, 중국도 비슷해요. 미국은 금융자산이 70%고 부동산이 30%인데 한국은 부동산이 70%고 금융자산이 30%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금융자산 내에서도 미국은 주식이 70%인데 한국은 예금이 70%예요. 예금, 통화, 채권 이런 게. 이게 왜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냐면 아담 스미스 선생님이 그 옛날에 한 200~300년 전에 금속 화폐 이후에 금이죠. 지폐가 유통되고 은행 대출되는 거를 허공에 고속도로 뚫은 거랑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Aerial Highway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실물 화폐만 쓸 때는 뭐 쌀 이런 거 저장해 놓고 그냥 먹고 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금속이나 이런 거를 담보로 해놓고 지폐가 유통되고 대출을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본다고. 그럼 지금 쌀 저장해놓고 지폐 내가 저장해놓은 게 이게 농사에만 그대로 그냥 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마차 만드는 거, 석탄 캐는 거 이런 걸로 미래 사업에 투자가 된다고요. 이게 현재 자원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의 본질이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유망 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바이오, 벤처,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기대 가치를 현 시점에서 할인해가지고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하고 대중들한테 판매함으로써 현재 시점 자원을 현금을 받아서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의 원형이 사실은 옛날에 영미권에서 원양어선이었고, 그죠? 배 나가면은 진짜 큰 돈 벌어오는 배가 뭐 10개 나가면 3대밖에 못 돌아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만들어가지고 지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금융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지업해서 현찰을 좀 쌓아놨으면은 이거를 미래의 유망한 사업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미래 사업이 지금 한국이 수출제조업 이후로 안 보이니까 지금 동남아 중국으로 다 빠졌으니까 그나마 가치 보존이 유망한 부동산에 전 국민이 뭐 직업, 학력 상관없이 부동산에 몰빵 치는 거예요. 미래 사업에 들어가지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이 다 콘크리트로 들어.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죠. 유니콘 기업도 안 나오고. 그죠? 야, 쿠팡 나왔잖아. 그거 미국에 상장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 국가의 기업 활동 여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해야 금융이랑 주식시장이 큰데 한국이 지금 제도적인 여건상 상증여세도 있고 이게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낮아지는 거죠. 좋은 기업이 나와야 좋은 주식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연금저축계좌 이런 걸로 규모가 커지고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다른 벤처도 투자하고 이런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 비중이 세계에서 2%밖에 안 돼요. 미국이 한 45에서 55%, 50% 정도 되고 중국이 엄청 따라왔다 그래도 이게 2018년 비중, 2018년 자료인데 2023년도 비중에서는 한국이 아예 주요 국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 경영 여건이 안 좋다라는 걸 어디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인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 유턴한 기업,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게 160개인데 같은 기간에 한국 기업이 해외 법인 설립한 개수가 29,000개 정도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은 한 해 유통 기업이 2,000개에서 일본은 한 600개 정도 돌아오는데 한국은 한 해에 한 10개가 바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은 돌아와서 폐업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제도, 기업 경영에 뭔가 치명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주도 수출제조업 대기업에 그 대출을 다 몰아서 주는 이런 식의 금융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금융이나 정보기업 뭐 무디스, 뭐 S&P 글로벌, 뭐 가트너 이런 시장정보 생산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도 다 국영기업이고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IPO 이런 거 할 때도 아무 반도체 업계 전문가가 봤을 때는 미래 전망이 안 좋은데도 파도 이런 거. 기업가치 1조라 그랬는데 까보니까 상장하고 나보니까 회사가 매출 가능성이 없어. 그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바위꾼들이 설칠 수밖에 없는. 일반 사람들이 뭐 좋은 기업에서 정보를 못 받아보니까. 그죠? 그냥 어디 뜬대 그러면은 확 몰려가가지고 다 망하는. 이게 20, 30년째 이러고 있다고. 제가 오늘 좀 열이 많았네요.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매년 벤처 투자에서도 미국은 연간 200에서 300조 원 정도 규모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이 벤처 기업들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뭐 10몇 조라고 지금 중기벤처부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건 진짜 영끌한 거고 별로 관련 없는 것까지 다 합친 거고 실제로 벤처 투자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 생각에 한 6조 원 정도 봐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 GDP 차이가 한 15배에서 20배 나는데 벤처 투자 50배 차이가 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의 본질이라는 거는 미래 사업에 대한 현재 시점 자원을 지분 형태로 투자하는 거고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좋은 사업이 일어날 만한 토양이 안 된다라는 것이 금투세보다도 더 근본적인 금투세를 도입하면 왜 외국으로 돈이 빠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좀 또 한국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를 드렸나 싶은데 저희가 그 금융시장의 본질 한국, 중국, 일본이 다들 저성장 경로에 들어와 있는 것이 금융이 약한 건데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우선이다. 그게 안 되고 나서 해외 주식에 대한 동일한 양도세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의 주식시장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말 이러면 너무 섭섭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앞으로 미국 주식에 집중하도록 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한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